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브랜드에 대한 니즈, 어느 때보다도 이제 개인 셀러들 사이에서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니즈가 크죠. 저는 처음 이 해외 소식 마스터 유튜브 할 때부터 브랜드 하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용어들이 있죠. BTR, 보따리를 제가 비하한 말이 아니에요. 보따리라는 거는 우리가 장사함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모델입니다. 대기업들도 보따리를 합니다. 브랜드가 눈에 보여서 그렇지 그들 나름대로도 보따리를 많이 해요. 세정이라든지 뭐 인디안 뭐 이런 브랜드들도 나름 보따리스러운 비즈니스 모델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따리와 브랜드는 이 장사라는 것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 모델이에요. 그래서 저는 꼭 브랜드가 좋은 거고 보따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다 해야 된다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브랜드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남는 게 브랜드라는 거는 제가 뭐 3년 4년 전부터 이 해외 소식 마스터 책 쓸 때부터 강조한 내용이죠. 내가 하면 할수록 뭐가 쌓이면서 성장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그 장사를 하는 게 의미가 있죠. 이자가 복리로 붙어야지 이 장사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한 만큼 노력을 한다. 일종의 이제 구매대행 같은 모델인데 사실 저는 뭐 개인적인 취향일지도 몰라도 저는 그런 사업 모델은 지향하는 바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제대로 하면은 그게 잘 됐을 경우에 내가 기대한 거 이상의 뭔가가 제 표현으로 뻥 터지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돈을 벌지. 열심히 내가 노력한 만큼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다.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 주변에서는 그런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뭐가 잘 됐을 경우에는 미친 듯이 잘 돼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 사업 모델은 딱 하나예요. 브랜드를 만드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브랜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강조를 많이 했고 장사라는 칼을 뽑았으면 무조건 브랜드를 해야 한다. 하지만 사이드에서 보따리스러운 루틴한 장사가 돌아가야지 이 브랜드를 추구하는 나의 사업 모델이 장기적으로 좀 여유 있게 갈 수가 있지. 처음부터 브랜드만 추구를 하면은 이게 되면 되고 안 되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지칠 수가 있고 안 됐을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브랜드가 도대체 뭐냐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잘 모르세요. 대부분이 레떼루가 붙으면은 브랜드가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나만의 상품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사실 보따리도 나만의 상품이 있어야지 보따리가 되지. 요즘 세상에 남이 다 파는 물건을 나도 판다? 그건 뭐 가격 경쟁 때문에 몇 개월도 못 가가지고 바로 사그러지겠죠. 그래서 그거는 아예 장사의 축에 끼지도 못한다는 걸 보고 나만의 상품이 있어야 된다. 오케이. 거기에 내 로고, 내 스티커, 내 패키지가 붙어야 된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예. 그리고 요즘 소비자들이 똑같은 물건 팔면서 거기다가 뭐 라벨 하나 붙였다고, 패키지 하나 바뀌었다고 그거를 인지해서 돈을 더 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속아서 몇 번 그럴 수 있겠지만 금방 핸드폰으로 바로바로 상품 검색이 가능한 이 시대에 남이랑 똑같은 물건을 팔면서 거기에 로고를 좀 새롭게 붙이고 뭐 컬러를 조금 다르게 하고 이런다고 해서 그 상품이 주는 그 부가가치가 똑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거를 돈을 더 주고 산다? 남의 걸 안 사고 내 걸 산다? 이런 일은 눈속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용어를 좀 정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정립을 해야 돼요. 이건 뭐 제가 지금 강의 준비하는 자료긴 한데 여기서 제가 발췌를 조금 해서 보면은 자, 이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됩니다. 장사하실 분들은 이 내용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일 크게 보따리가 있습니다. BTR이. BTR은 뭐냐? 그야말로 가격으로 파는 거예요. 분별력이 가격이라는 거죠. 당연히 이제 상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다 치고 분명히 팔릴 만한 상품성이 있다고 쳤을 때 경쟁에서 이기는 나의 포인트가 뭐냐? 노출과 가격. 이 두 가지일 경우에는 우리는 그거를 보따리라고 봅니다. 노출을 너무 잘해서 거기다가 뭐 이름을 붙였다. 뭐 그거를 브랜드라고 오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이 붙어 있고 패키지가 다르고 뭐 노출을 잘하고 뭐 광고를 잘 만들었어요. 근데 남의 거랑 비교했을 때 가격이 싼 거 이외에 더 나은 게 없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거는 무조건 보따리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보따리의 운명은 가격이에요. 아무리 노출이 잘 되고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고 썸네일을 잘 뽑았다 하더라도 그 상품 자체가 갖고 있는 상품력이 남보다 좋지가 않으면은 처음에는 뭐 썸네일 빨로 상세 페이지 빨로 팔릴지언정 이건 시간 문제예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결국 가격 싸움이 되지 않으면 이 물건은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따리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보따리를 할 거면은 엄한 뭐 상세 페이지 뭐 엄한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잘 팔리는 거 비슷한 거 팔아서 겸손하게 가격 싸게 해가지고 저마진으로 많이 팔아라. 그래서 보따리는 보따리답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 상품 자체는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그런 뻔한 보따리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브랜드처럼 팔고 싶으니까 엄한 데다가 힘을 써요. 뭐 모델을 구하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썸네일을 뭐 하고 이래가지고.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상품이 똑같으면 결국은 얘는 가격이 싸지 않으면 안 팔려요. 그래서 이게 보따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따리에도 불구하고 거기 로고가 붙어 있다, 브랜드 같이 군다. 저는 이거를 레떼르 보따리라고 부릅니다. 레떼르에 불과하다, 이런 차원으로 저는 레떼르 보따리. 자, 그 다음에 이게 묘한 게 하나 있는데, 보따리가 아닌 게 브랜드냐?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어요. 요 개념을 발견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바로 메이커입니다. 메이커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 브랜드란 게 있는데, 브랜드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브랜드의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 비싸도 팔리는 게 브랜드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억을 해요. 이게 브랜드의 가장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 두 가지예요. 가격이 비싸도 산다. 그리고 그 이름을 내가 머릿속에 기억을 한다. 이거는 내가 의지적이든 무의지적이든 간에 기억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은 우리 뇌는 그 로고를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품에 분명 로고가 붙었는데 어떤 상품은 쓱 보고 이름을 봤지만 그게 별 기억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고 또 비싸면은 안 사요. 근데 어떤 상품은 로고를 보는 순간, 로고를 봤다는 건 그 상품을 다 봤다는 거죠. 면모를 다 봤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는 내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로고네 하고 뇌가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구매 버튼을 누른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브랜드예요. 브랜드의 특징. 가격이 비싸도 팔려야 되고 그 상품에 붙은 로고를 기억하고. 브랜드는 이제 두 가지가 있겠는데 상품 브랜드가 있고 이제 샵 브랜드가 있겠죠. 가게 이름이 붙어 있으면 그거는 샵 브랜드인 거고, 상품 자체 단위로 이름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상품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들이 이제 주르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몰라. 이 조건을 갖추진 못했어요. 하지만 보따리 중에서 그 레떼르 보따리 중에서 마치 브랜드처럼 매출이 잘 일어나고 회원도 많이 가입되고 뭔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보따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브랜드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런 브랜드가 아닌 브랜드, 제가 얘기하는 메이커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이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에서 잘 되고 있는 브랜드라고 얘기하는 게 대부분이 메이커예요. 하지만 오래 못 가죠. 가격 경쟁 때문에 점점 가격이 떨어지고 소비자들은 싸게 파는 물건에 대해서는 희한하게도 브랜드라고 인정을 안 해요. 처음에 노출이 많이 되고 눈에 많이 띄니까 그 브랜드 로고가 익숙해지고 마치 그거를 브랜드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지만 점점 가격 경쟁 때문에 싸지 않으면 안 팔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가격이 떨어지면서 브랜드에 대한 가치도 떨어지면서 기록에서 사라지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장수하는 브랜드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실체는 메이커이기 때문에 그래요. 메이커는 브랜드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지 않아서 그런 거죠. 보따리나 메이커 장사를 내가 하고 있으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브랜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차이를 알아야지 내가 비즈니스 모델을 짤 때 그 방향을 내가 제대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많은 셀러들이 본인이 브랜드를 만든다고, 브랜드를 운영한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그들이 하는 거는 메이커 혹은 보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메이커의 특징은 뭐냐면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활성화되고 노출이 잘 돼가지고 유명해졌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으로 팔 경우에는 이왕이면은 그 로고가 붙은 걸 사람들이 사겠죠. 왜냐면 눈에 익은 거니까. 그래서 잘 되죠. 그게 메이커의 특징이에요. 단 조건이 뭐냐? 가격이 비슷한 것들보다 비싸지 않을 경우에만 그러는 거예요. 가격이 조금만 비싸도 이 매출은 훅 떨어집니다. 그래서 메이커는 어쩔 수 없이 가격 경쟁, 싸게 팔아야 되고
노출을 많이 시켜가지고 볼륨으로 장사를 영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가격을 싸게 팔아서 매출을 일으키는 모든 장사의 말로는 대기업이 돼가지고 물량과 노출을 극대화시키지 않는 이상 어느 시점에 가면은 성장이 멈추고 가격대가 점점 떨어지면서 소비자들한테 타대받는 수준으로 전락을 하게 되면서 그 사업이 이제 사라지는 경우, 그게 메이커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장사를 하면은 브랜드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과거에는 개인 셀러들한테 이 브랜드가 돼야 한다는 거를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개인 셀러가 하기가. 제가 이제 조건들을 쭉 설명드릴 텐데, 이런 모든 조건에 맞는 걸 다 갖추기가 이 개인 셀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지가 않았는데, 최근에 불과 1년 사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추고 수면 위로 등장한 브랜드 인지도면이든 실제 매출면이든 간에 이 정도면은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개인 셀러의 브랜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이런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이제 언급을 시작한 거예요. 때가 됐구나, 드디어 인프라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원인이 인스타그램이죠. 인스타그램에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쇼핑하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전에 개인 셀러가 브랜드가 되는 베뉴가 아무리 내가 상품이 좋고 브랜딩력이 갖췄다 하더라도 노출이 돼야지 브랜드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개인 셀러가 노출할 수 있는 베뉴가 쿠팡 네이버밖에 없었는데, 거기에는 가격밖에는 노출의 소구점 포인트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가뭄에 콩나듯이 개인 셀러가 브랜드가 된 사례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쇼핑몰에 있는 MD들이 도와줬어요. 네이버가 지금처럼 가격 경쟁이 심하지 않았을 때는 네이버 MD들이 도와줬습니다. 개인 셀러들이 네이버를 통해 가지고 브랜드가 되는 게 이제 옛날 얘기였고, 지금은 이제 네이버가 경쟁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 가격이 싸지 않으면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네이버는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혔다고 보고, 소셜 커머스도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쇼핑몰이 처음 생겼을 때는 다른 쇼핑몰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쇼핑몰에서 팔지 않는 나만의 상품들이 많아야지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셜 커머스에 있는 MD들이 개인 셀러가 만든 그 브랜드들을 많이 밀어줬죠. 그 다음에 개인 셀러들이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베뉴로 등장한 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버티칼, 전문몰이죠. 뭐 오늘의 집이라든지 무신사라든지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처음 생겼으니까 기존의 뭐 네이버나 소셜이나 쿠팡이나 아니면 뭐 이런 종합몰이랑 경쟁하기 위해서는 본인들만의 상품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남들이 팔지 않는 개인 셀러들 브랜드를 밀어줬죠. 이렇게 베뉴들이 열려있긴 했겠지만 그 관문이 되게 좁았죠. 그래서 이거를 통과하기란 일반적인 개인 셀러들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어려웠어요.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 영업도 잘해야 되고 MD들하고 뭐 라인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인스타가 등장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인스타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약간의 이제 민주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인스타 때문에 지금 수많은 개인 셀러들이 등장을 하고, 인스타에서 잘 팔리는 개인 셀러들을 보고 또 이런 버티컬에 있는 MD들이 컨택을 해가지고 또 뭐 29cm라든지 뭐 W 컨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타 쇼핑몰들에도 입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의 시작점은 인스타입니다. 그래서 인스타에 보면은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그 브랜드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덕목들을 두루두루 갖춘 개인 셀러 브랜드들이 지금 많이 생겼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제가 할 말이 좀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브랜드가 된 개인 셀러들이 그 다음 스텝을 잘 못 밟아요. 한 번도 그런 거를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첫 스텝은 브랜드가 갖춘 덕목을 다 갖춰가지고 제대로 상품을 런칭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매출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욕심이 나니까 가격을 건드리기도 하고 또 라인업을 넓히기도 하면서 망가지는 사례들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뭐 아직 브랜드가 개인 셀러들 사이에서는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10가지 브랜드 조건,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할 9가지 사항들, 그 다음에 브랜드가 되는 액션 플랜, 이것도 8가지로 제가 구분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파는 그 상품의 특징에 따라서, 그 다음에 브랜드를 기획하는 나의 어떤 방식, 그 다음에 이거를 가격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브랜드를 할 건가, 아니면은 비싸게 브랜드를 런칭할 건가, 이런 그 3가지 변수가
그러니까 2의 3승이니까 8가지 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8가지 이 방법론,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브랜드가 되는 이 길을 제가 지금 강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3가지 얘기했죠. 브랜드가 되는 조건 10가지, 그 다음에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한 9가지 준비사항, 그 다음에 브랜드가 되는 8가지 길,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갖출 이제 사례들, 즉 내가 요대로 따라하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브랜드 사례들을 이제 우리나라 버전하고 또 해외 버전, 그 다음에 제가 이 해외 박람회, 해외 공장에서 팔고 있는 물건들, 소싱할 수 있는 물건들을 쭉 리뷰하면서 이 정도의 이런 상품이면은 브랜드가 될 만한 상품이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상품들을 좀 소개시켜주는 뭐 이런 기타 등등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일단 브랜드가 됐는데 맛이 가는 10가지 유형, 대부분의 맛이 갑니다. 뭐가 문제냐면은 큰 기업들은 우리나라는 이제 브랜드가 출시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뭐 이런 브랜드에 대한 어떤 스터디나 자료나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에는 이해가 되어 있어요. 근데 개인 셀러들은 아직 제대로 된 브랜드를 우리가 업군에서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 셀러 대상으로 이렇게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특히 브랜드가 맛이 가는 10가지 유형, 이런 식으로는 아마 접해보는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포함시켰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사례인 거죠. 사례. 따라하면 좋을 브랜드 사례. 그래서 제가 스터디를 지금 모집한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가급적이면은 좀 더 많은, 더 다양한, 그리고 제가 뭐 몰랐던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례는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이 모여서 저랑 같이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브랜드 창업 마스터에 있는 내용들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갈 적소적소의 사례들, 그 다음에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보완하기도 하고, 이런 같이 스터디를 하려고 그래요. 주로 이제 사례 스터디를 위주로 우리가 많이 숙제도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터디는 일단 제가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내용과 적합한 사례들을 조사해서 같이 발표하고, 그러면 그거를 제가 피드백을 또 드리고, 같이 듣는 분들도 본인의 피드백을 얘기하면서 더 많은 사례들을 좀 수집하고, 그리고 정교화하는 작업을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런 개념의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 모임의 지원 조건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유튜브 라이브 올린 다음에 쭉 신청자들을 보고 있는데 반 정도 이상이 이해를 제대로 못하세요. 브랜드가 뭔지에 대해서. 이왕이면은 뭐 욕심이기도 하겠지만 이해도에 눈높이가 맞는 분들끼리 모여서 스터디를 하면 더 효율이 날 것 같습니다. 일단 스터디는 제 생각에는 뭐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 일단 모이면은 모인 분들 대상으로 얼마나 자주 모일지, 무슨 요일에 모일지를 일단 모인 다음에 결정하려고 해요. 뭐 처음부터 뭐 평일에 하겠다, 주말에 하겠다, 이건 정하지 않고, 어떤 달은 뭐 한두 번, 어떤 달은 좀 자주, 뭐 이렇게, 그것도 인원이 모이면은 그때 결정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다 이해하신 분들, 그리고 평소에 개인 셀러가 브랜드가 된 사례를 유심히 좀 관찰을 많이 하셔서 그런 사례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 오시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 셀러가 브랜드가 된 사례를 써달라고 하니까 너무 많이 알려진 그런 브랜드만 적어주신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 브랜드들도 개인 셀러였겠죠, 맨 처음에는. 근데 이제 너무 커진 브랜드나 또 너무 작아서 지금 수면 위에 올라오지도 않은 브랜드는 사실 우리가 연구하기는 조금 부적합하지 않을까. 이 스터디라는 게 내가 조사한 자료를 발표를 하고 또 남이 조사한 발표를 나도 듣는 거기 때문에 서로 조사한 그 수준이 비슷비슷해야 조사를 할 의욕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이만큼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했는데 어떤 분은 이만큼, 그것도 내용도 부실하게 발표를 하고 듣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할 의욕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운영해 본 결과 서바이벌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도 동기부여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스터디로 같이 저랑 참여를 하시면은 당연히 저희와도 친해지시게 되면은 뭐 우리가 떠난 뭐 시장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소싱 트립에서 우선순위도 있을 것 같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뭐 오다 가다 이제 저랑 이제 비즈니스 뭐 이런 상담 뭐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원서를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여기 써 있는 제 이메일 보이시죠? 이 이메일로
지원서를 주시는데 2장을 보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장에는 여기 써 있는 대로 이름, 나이, 사진, 그 다음에 3가지 백그라운드, 아카데믹, 커리어, 장사. 아카데믹은 이제 뭐 이런 교육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커리어는 이제 뭐 직장이나 이제 과거 얘기겠죠. 어떤 일을 내가 했다는 거고, 이제 3번째가 이 장사. 이 장사에 내가 어떤 경험이 있다. 이거를 이제 한 장 파워포인트 써주시고, 그 다음에 2번째 장에는 방금 설명드렸죠.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 개인셀러 출신의 브랜드를 8개를 좀 써주시고, 이유를 간단하게 써주시면은 지원하신 분이 브랜드를 얼만큼 이해하는지를 제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보따리 메이커 브랜드 차이를 이해하는지를 제가 이해하는데 참조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2장을 반드시 파워포인트로, 중간에만 안 열리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로 작성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인원은 뭐 한 12명 정도, 15명 이내로 많지 않게 운영하려고 하고, 만약에 너무 많다 그러면은 뭐 한꺼번에 모여서 하진 않고 뭐 반을 더 증설을 하든지 해서 스타디는 어쨌든 그 좀 쾌적한 분위기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공지사항 할 것도 많겠지만 일단 오늘은 이 스타디 그룹을 공지하면서 살짝 제가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뭐 이 영상을 뭐 여러분들이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계속 보내주세요. 제가 이메일은 폴더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스타디 그룹 지원자 그래서 계속 거기다가 넣어놓고 자리가 비는 대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 편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브랜드에 대해서, 특히 개인셀러가 할 만한 브랜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깊이 있고 정교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없을 거예요. 주변에 아무리 제가 봐도 뭐 둘 중에 하나예요. 브랜드가 아닌 거를 브랜드라고 가리키는 곳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메이커를 브랜드라고 본인도 착각을 해서, 그 다음에 개인셀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것들을 브랜드라고 가리키는, 대기업이나 할 법한 그런 여유 있는 그런 브랜드의 행보를 마치 브랜드가 그렇게 하면 된다고 착각을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미 브랜드가 된 다음에 여유가 생겨가지고 하는 행보들을, 그거를 지금 하면 내가 브랜드가 된다? 이 사업 스테이지마다 브랜드 행보가 다릅니다. 처음에 뜨기 위한 브랜드 행보가 있고요. 성장하기 위한 브랜드 행보가 있고, 그 다음에 뜬 브랜드를 서서히 떨어뜨리는, 유지시키기 위한 브랜드 행보가 있어요. 근데 2단계 것들이 우리는 자주 보이죠. 유명한 다음에. 왜냐면 유명해져야지 한국에도 보이고 뭐 눈에 띌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유명해진 순간은 사실은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순간이 많거든요. 그때는 그거를 어떻게든 간에 화제를 만들어서 아직 나는 살아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이때가 돈을 제일 많이 회수하는 스테이지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이 뒷단 얘기가 마치 우리가 브랜드가 해야 할 일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죠. 근데 그 무명이었던 듣보잡 회사가 브랜드가 되기까지 그 수면 위로 올라올 때, 그거를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디 가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눈이 안 보이는 이 밑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직접 그 브랜드를 해본 사람만 아는 거죠. 그것도 이런 언어로 표현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소가 이렇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아서 브랜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배운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례들을 많이 본 사람만이 이런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가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좋은 기회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